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이 다시 IAEA 핵사찰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그럼 사찰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벤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모두 4가지의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벤스 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고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을 압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데 과거와 달리 노골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IAEA 사찰 복귀를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IAEA 사찰단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 또 결차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레바논 충돌 방지 체계 합의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ושל שר הביטחון לצה"ל היא ברורה והיא לא השתנתה.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ומתהווה. 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앞으로의 농축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사찰단의 복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에 복원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 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은 IAEA의 사찰을 제한해왔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인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보당국이 핵합의 최종 타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IAEA 핵 사찰단의 이란 복귀가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 사안에서 진전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입하지 않은 미국산 대두를 이란이 동결 자금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미국 측 협상단 수석 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MOU 이행에 따라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 자금이 테러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와 해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동결 자금은 이란 국민을 위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구입에 쓰일 것이라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ctually asked the Qataris to help us set up the mechanism so that we can ensure that the money goes where we want it to go, and they agreed to do that. We have that's going to benefit American farmers and obviously benefit the people of Iran.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만 사고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자 이란에 이를 떠넘긴 셈입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던 원유 제재를 60일의 종전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덕분에 이란은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돼 외화 수급난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온 이란 제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부 유정을 폐쇄한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보다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란 전쟁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9월과 10월,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레바논에서의 긴장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철수를 거부하며 언제든 독자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하 터널에 줄지어 늘어선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체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ומתהווה עליהם או על תושבי הצפון. אין לצה"ל שום הגבלה בעניין זה.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가 이란의 승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극우파 장관은 노골적으로 휴전 거부를 외쳤습니다. שבניהם לא נפלו לשווא, שבמותם ציוו לנו את החיים, ולא עוד הפסקת אש דרדל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레바논 정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휴전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휴전 파기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회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 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의 사건을 인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증인 참고인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채택하고 개표소 현장 검증을 포함한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온도차를 보이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까지 정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참정권 침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외부 감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 공감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선관위안에 여야가 추천하는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국회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악용하겠다는 저희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 개혁의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며 일종의 수싸움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났지만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뚜렷한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11대 7로 나누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없고요.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원구성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내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속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 가동하게 되는데요. 45일 동안,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어떤 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용지 인쇄를 이제 축소했다라는 그 방침에서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선관위가 이번에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회의록 제출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 측에서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들면서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회의록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왜 50%로 이제 축소하는 방향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투표용지 부족하게 이제 뭐 인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예비용지가 이미 있었고 사실상 조달만 잘 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 배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선관위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도 개혁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기관에 의해서 감시받고 어떤 좀 계속해서 좀 검열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시선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투개표 업무 자체를 선관위에 온전히 맡기는 게 맞느냐, 뭐 지자체의 그 부분은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개헌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선관위를 이대로 둘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시받지 않는 어떤 권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파헤쳐서 해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이번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이철한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체에 대한 증인 신청에 합의했더라고요. 모처럼 좀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죠. 지금 이 선관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국정조사 이거 하나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누가 처음부터 결정을 했고 누가 방치했고 왜 이런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여야인데 이번만큼은 드물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은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그 아주 정확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선관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 선관위의 일부 뭐 임원급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냥 근무 태만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니 얼마나 나태했길래 투표용지를 저거밖에 인쇄 안 했냐. 얼마나 나태했길래 저렇게 개표 이후에 사람들이 투표할 정도로 이 시스템이 무너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무자급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보기에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헌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충분히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금 선관위가 감사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관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선관위의 자정 노력을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다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45일간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필요할 시에는 2차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예. 특검이라든지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방법에 대해서 뭐 하나를 닫아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뭐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원포인트 개헌까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열려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주특위 위원장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개헌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뭐 헌법 조문 몇 줄 고친다고 해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어떤 실상을 밝힌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이 사태의 어떤 약간 포인트를 조금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법률 개정 같은 경우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회 입법부의 주도로 지금 이 실상 파악부터 또 책임자 문책부터 제도 개선까지 굉장히 A부터 Z가 조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지금 어떤 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전에 개헌 논의로 흘러가면요. 또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철학 논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참정권 침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견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한 만큼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개헌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고 당장 선관위 자체에 내부 조사부터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근데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게 개헌 논의는 사실 그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선관위가 이렇게 사실상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에 가까운 이런 태만한 행태를 보였던 것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관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서 명시를 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 개정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헌법에 독립된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감시와 감독을 한다라는 걸 만든다면 이것이 사실상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규제나 제재를 법률의 틀 안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혹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띈다라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개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국민 여론이 참 중요한 만큼 폭넓은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 치러진 지 20일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뭐 전국 곳곳에서 소청이 여러 곳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충북선관위가 충주시장 재검표 소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124표 차 새벽에 대역전극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낙선한 우리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재검표 소청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당시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후보 간 득표 아마 이제 맹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후보 간 어떤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재검표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파장이 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재밌는 것이요. 이제 무효표가 한 2,000표 넘게 나왔고 후보 간 격차가 150표도 안 됩니다. 124표. 예, 124표니까 실질적으로 무효표가 한 20배 가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 민주당 맹정섭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검표를 할 어떤 동인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재검표를 하게 되면 저 후보 측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저렇게 재검표 요청을 한 것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의문스러운 어떤 그 동별
득표 이런 실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맹정석 후보는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부실 사태의 어떤 모멘텀을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 저 재검표 요청을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모양새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또 패배한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그 재검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들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고와 또 재검표 파장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은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라던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의 어떤 충격과 대통령께서도 사실 아쉬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셨던 만큼 사실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지율의 이런 추이 자체, 특히 취임 후에 40%대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집권 2년 차의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평가가 좀 떨어지는 이 모양새는 아무리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선관위 사태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선관위와 관련된 시위라던가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떤 정부의 책임론까지 선관위 사태가 좀 연동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의 분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중도 무당층의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빠르게 여당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야겠죠. 그 전통 지지층인 50대에서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사실상 성찰과 반성을 이제 한 목소리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들어간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계파처럼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서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전통 지지층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가 분화되면서 생겨난 어떤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내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이 42.3%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율을 놓고 김민석 총리는 여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쇄신하라는 명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당대표를 겨냥해서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 원내대표 선거 하실 때부터 당내 통합, 화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에 어떤 반하는 어떤 당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견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김민석 총리죠. 총리는 이제 곧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본인과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와 경쟁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재밌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내부에
아주 저는 강하게 개입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과하게 개입해서 김민석 총리를 몰아주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여당 내 어떤 그 당정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저는 큰 어떤 그 원인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당정 갈등만으로 이렇게 5주 연속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다소 과분한 좀 과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현재 이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뭐 조만간 연임 도전을 위해서 사퇴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티끌마저도 없애야 한다. 자,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과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에 비대하게 주어진 어떤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수사 기소의 큰 틀에서의 분리라든지.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조직조차도 이제 저희가 검찰 조직을 사실상 없애고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부 지지층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결국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분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을 하고 기소까지 또 이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어떤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없애게 됐을 때 어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사라진다. 혹은 수사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증거를 보충해 오라던가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시각차가 저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뿌리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이 정부와는 살짝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폭넓게 좀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의 뜻은 알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해진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당권 경쟁 때문에 강경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뭐 총리하시기 전에도 내셨던 입장을 보면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입장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변화된 입장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를 하실 때에도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검찰개혁 관련한 과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내셨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이 의제 자체가 전당대회 때 오히려 뭐 갈등의 골이 되거나 핵심 쟁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번 엿새째인데요. 이번 생활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18일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일주일째 입원하는 것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아마도 참석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식하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던 어떤 이 건강의 악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그 선관위 사태 때문에 현장 행보를 계속 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도 4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 매일 그 낮에도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햇빛을 굉장히 많이 맞으시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총체적으로 누적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그간 의사나 또는 병원에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적신호다 이런 그 자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일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 건강 이슈를 가지고 마치 어떤 그 당내 어떤 혼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하려는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얘기를 저희 당내에서 꺼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조롱에 가까운 악의적인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동혁 대표가 18일에 입원한 이후에도 본인은 당무에 계속 복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만류를 하셨다고 하고, 주요 당직자분들도 사실 병문안을 가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병원 측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무리다, 피하는 것으로 얘기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일쯤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직접 입장 표명을 통해서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은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가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나오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원로 조갑재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귀염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다, 뭐 전략 자산이다, 귀염둥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신 게 결국 얘기하는 방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도와준다라는 그 역할의 방향 자체는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서 어떤 적수가 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계속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가 그 당대표로 당선되면서부터 그 뒤에 어떤 쭉 걸어온 노선을 보면 일단 처음에 당선이 될 때에도 극우 혹은 강성 유튜버들과 뭔가 이제 좀 결탁을 해서 그 지지를 받아서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어떤 쇄신과 변화를 보수가 해야 된다. 내란 이후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잡고 개혁과 쇄신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서 사실은 국민의 민심과 좀 괴리되는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원로라고 불리시는 분께서 이렇게까지 맹폭 직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젠 정말 수명을 다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실상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입원하신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떤 사퇴로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답답한 모양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행보에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1호 법안으로 낸 것에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동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의 활동 확장성 어디까지 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선출할 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은 뭐 친한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야 할 거 없이 또는 그 당적할 거 없이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있으면 뭐 서로 협의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또 그 법안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기대되는 정치 행위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법안 발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토론하다 보면 뭐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도 식사 자리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인 어떤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조갑재 대표 같은 분들의 어떤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은 여의도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한동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앞에서는 저렇게 한동훈 의원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발의도 하는데, 뒤에서 저렇게 현재 지도부 또는 당대표에 대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 개인에게도 좋은 모습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언제 복당할 것인가 이 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복당을 하려면 한두 명의 의원들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도 충분히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다 이런 어떤 그 당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과 함께 뜻을 하는 분들도 메시지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조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앞으로 하는 것이 저희 당한테 유익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과연 보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모두의 창업정보 유출 사고가 다름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지원업체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창업 아이템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기 모두의 창업 선발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구멍난 보안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내일이 창창한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 지금 지원하세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자라면 손쉽게 플랫폼에서 신청해 AI 솔루션 등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난 15일 12.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합격자 5,000명이 발표됐지만 대통령께서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돕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 한 문장으로 모두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합격자들의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는 허무하게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AI 솔루션 지원업체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합격자들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관계자인 것처럼 정보를 빼갈 동안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도 외부 제보 덕이었는데 합격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은 68시간이나 더 지나서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비공개 팀원 정보 8천여 건 등이 무단 노출됐지만 중기부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 증명과 함께 기술 임치, 전문 변호사 상담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전자 개인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드리겠습니다. 200여 명의 지식재산, 특허 전문 변호사들과의 1대1 밀착 상담을 또 2기 선발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선발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면서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이용자만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빙 해킹 사건 피해 규모는 1,9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초기 잠정치 1,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약 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겁니다. 정부는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비밀번호와 환불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CI와 DI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보가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I와 D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특히 CI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릴 만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정보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쿠팡에 이어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엄격한 관리 및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여고생 17살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6살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성폭행, 불법 촬영 등 모두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채원 양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직장 동료 A씨 자택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장 씨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도주 자금 100만 원도 챙긴 뒤 16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 씨는 지난달 5일 이채원 양을 목격하고 1.2km를 미행한 뒤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이후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고 채원이의 죽음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목적에 대해선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가족은 더 이상 이제 가족과 함께할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비탄하고. 이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서 소방노조는 이 양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경찰관의 유서 원문을 YTN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에서 부서장인 과장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는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 고인의 관이 영구차로 옮겨집니다. 지난 주말 숨진 경찰관 A씨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을 공론화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유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서에서 A씨는 자신이 떠나는 건 절대 가족 탓이 아니라며 위로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함께 일한 같은 부서 동료들에겐 고마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유서 말미에 저는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써봐야 과장님 불이익까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인맥이 많으시니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유서 속 글씨는 흔들렸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듯 썼다가 줄을 그어 지우려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처럼 군데군데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업무는 헌법과 인권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시민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에 언급된 과장은 유족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확인이 있었을 뿐 A씨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은 앞서 조사했던 동료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 예선 3차전 주심으로 파쿤도 테오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악연도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전에 배정된 파쿤도 테오 심판. 4년 전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우리나라와 포르투갈과의 예선 3차전에서도 주심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와 황희찬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며 우리에게 2장의 경고를 부과했는데요. 그만큼 카드를 꺼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주심으로 유명합니다. 파쿤도 테오 심판은 한 경기에서 무려 10명을 퇴장시킨 전례도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컵 대회 결승전에서 양팀 선수들이 강하게 충돌하자 한 번에 5명을 퇴장시키며 악명 높은 심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중 발생한 몸싸움에는 관대한 편이지만 필요시에는 카드를 꺼내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심판으로 알려졌죠. 파쿤도 테오 심판은 지난 13일 열린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도 주심을 맡았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보스니아의 경고 3장, 캐나다의 경고 2장을 꺼내들며 카드를 선호하는 모습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남아공과의 조별 예선 최종전 32강 진출을 위해 꼭 잡아야 하는 경기인데요. 파쿤도 테오 심판의 카드를 피하는 것도 승부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 무대를 밟은 이란 축구대표팀이 미국 팬들에게 따뜻한 손편지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란 축구대표팀이 경기장 라커룸에 남긴 손편지입니다. 선수단과 스태프들이 한마음으로 남긴 편지로 전해졌는데 그 안엔 우리는 자부심을 안고 로스앤젤레스에 왔고 명예롭게 경쟁했으며 품위를 지닌 채 떠난다며 따뜻하게 맞아준 로스앤젤레스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평화와 존중 그리고 우정이 세계 모든 나라 사이에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편지 중간 빨간색 펜으로 그려넣은 하트와 샵168, 샵 미나브라는 글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지난 2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란 미나브 지역에서 희생된 초등학생 168명을 추모하는 의미입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란 선수단과 스태프들이 벨기에와의 무승부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특별히 손편지를 남기며 훌륭한 인품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중 시작된 이번 월드컵에서 이란 대표팀은 미국 당국의 강경 방침으로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멕시코 티후아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경기 당일에 미국으로 오가는 이른바 출퇴근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 선수들과의 차별 속에서도 유럽의 강호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해 32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대표팀의 활약에 미국과의 협상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분홍색 책가방을 맨 어린이 천사들이 골키퍼를 돕는 모습에 AI 합성 이미지를 올려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텃세에도 강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란 대표팀을 향해 이란 시민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축구로 인해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환대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한 이란 대표팀. 축구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월드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전지인 몬테레이에 도착한 홍명보호가 오늘 남아공전을 이틀 앞두고 현지에서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전 2경기와는 다른 전술도 고민해야 하고 이제는 고지대가 아닌 무더위와 싸워야 하는 과제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이전처럼 경기를 이틀 앞두고 비공개 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전과 같습니다. 몬테레이 첫 훈련은 비공개였습니다. 이전처럼 현지 회복 훈련을 시작으로 전술 훈련과 세트피스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남아공은 A조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만큼 공격력이 강했던 체코나 멕시코와는 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손흥민의 위치입니다. 1, 2차전 모두 원톱으로 나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득점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경기 과정에서 종종 고립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발은 확신해 보이나 원톱으로 할지 아니면 왼쪽 공격수로 나설지 전체적인 전술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오현규 원톱이 예상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더한다면 윙백 자리에 옌스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 주전인데 1, 2차전에서 벤치만 지켰습니다. 수비에 더 무게를 둔 건데 남아공전에서 초반 선취점으로 기선제압에 나서려면 옌스의 기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비도 중요합니다. 체코나 멕시코보단 남아공 선수들의 신장이 작긴 하지만 아프리카 선수 특유의 스피드와 체력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 이한범 선수의 말입니다. 체코전부터 시작해서 멕시코전도 그렇고 점점 수비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남아공전도 똑같이 잘 준비해서 하던 대로 하면은 충분히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더위와 싸워야 하는 것이 걱정인데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과달라하라와 다른 점이 바로 그 더위인데요. 남아공전을 치르는 멕시코 몬테레이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습니다.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인데 평균 기온이 31도로 미국 댈러스에 이어 경기장 16곳 가운데 두 번째로 덥습니다. 게다가 습도도 높습니다. 평균 습도가 80% 정도에 달해 경기 중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체감 온도는 40도로 확 높아집니다. 선수들은 이미 몬테레이 도착 때부터 이 무더위를 체감했습니다. 느끼는 거는 일단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덜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지도 이번 3차전의 큰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전 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손님들로 붐비는 스타벅스 광화문점. 오후 3시가 되자 매장 문이 닫히고 손님들의 발길도 멈춥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인근의 또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이렇게 문은 잠겨 있고 전 직원 교육을 위해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에 따른 조치입니다. 평소 자주 찾던 매장이 문을 닫아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전국 매장에 다 닫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논란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닫는 거니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2,160개 매장 문을 동시에 닫은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영업을 일찍 끝낸 직원들은 본사가 제작한 교육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교육 영상은 지난 17일 스타벅스 본사 직원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를 녹화한 것으로 성균관대 오재현 교수와 구정호 교수가 각각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24일에는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임원들도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검증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법무와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 검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검증 절차 미흡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케팅의 즉시성을 우선시한 까닭에 과거에 진행되던 법무팀의 검증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근현대 역사유적지 환경 개선과 기념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에 문을 닫고 역사 인식 교육에 나선 스타벅스. 사과를 넘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나선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인 9,114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순위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코스피,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 다시 바뀌었군요. 코스피 0.34% 내린 9,083포인트로 개장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97포인트 약보합권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13% 빠진 96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하지만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은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현재까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2를 기록하면서 파운드화와 엔화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2.4원 오른 1,539.4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유럽연합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새로운 날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이 전임자처럼 EU와 영국의 관계 재정립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오늘로 꼭 10년을 맞은 가운데 양측은 당초 다음 달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교적 선선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9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2도 등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